인체의 노폐물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신장 이식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항체 등을 따서 조건이 맞아야만 이식할 수 있어 기증자를 찾기 힘들고 이식 수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지어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도 신장을 이식할 수 있게 되면서 말기 신부 전 유병률이 증가하는 요즘 환자들이 신장 이식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환자의 생존율은 물론 삶의 질도 올려주는 신대체요법, 신장 이식에 대한 궁금증을 백진혁 신장내과 전문의가 풀어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의 신장내과 전문의 백진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 백진혁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필터와 같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노폐물이 쌓이고 심각해지면은 결국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신장 이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투석과 신장 이식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신장 이식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렇게 이식과 투석을 비교하면은 이식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식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투석을 받거나 이식을 받는 게 전부 다 오래 살기 위한 것인데 네. 결국 이제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은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을 비교하면 95% 정도 되는데 반면에 투석 같은 경우는 90% 정도로 생존율이 조금 더 낮다고 알려져 있어서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식을 권해드리고 싶고 네. 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삶의 질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삶의 질 면에서도 이식이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석은 크게 이제 혈액투석, 복막투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우리가 투석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 가셔가지고 투석 한 번 하는데 4시간 걸리거든요. 어머나. 예,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받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4시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예. 투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동정맥류라고 혈관에 예. 이렇게 바늘을 두 군데 찔러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 네. 투석이 끝나면 이 바늘을 뽑고 당연히 피가 나니까 꼭 눌러서 지혈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투석 전에 준비하고 지혈하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또 환자분들은 투석 병원까지 가야 되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보통 한 5시간 정도 그렇죠. 시간이 소요되고 꽤나 많은 시간을 뺏기게 일주일에 3번이나 그런 단점이 있고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혈액투석처럼 이렇게 저희가 뭐 매번 투석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환자분이 직접 하셔야 되고 네. 집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4번 6시간 간격으로 행하게 되는데 만약 환자분이 뭐 장거리 여행 가고 싶다, 먼 거리 가고 싶다 할 때 약간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식이 굉장히 좋은 게 이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식받고 초기에는 매주 병원 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3, 4개월 정도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만 병원 오시면 되니까는 훨씬 더 삶의 질도 좋은 점이 있고 또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한 게 비용입니다. 비용. 네, 궁금하죠. 예,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식 수술, 보통 수술이 아니라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비용 같은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되어 있긴 돼 있는데 비싼데요? 사실 비쌉니다. 네. 예, 비싼 건 맞는데 이게 예. 저희가 뭐든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놓고 보게 예. 되면은 우리가 초반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만은 뭐 10년 동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약만 먹으면 되고 투석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 것 이외에도 투석 비용이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한 5년, 10년만 놓고 봐도 이렇게 이식이 훨씬 더 저렴한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라서 만약에 이식만 가능하다고 하면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식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투석이랑 이식 두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장 이식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말기 신부전 환자라면 더더욱 신장 이식을 많이 원할 것 같은데 궁금해요. 모든 환자가 신장 이식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이제 공여자가 있다면 이제 말기 신부전 환자들 당연히 저희가 이식을 권하게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환자가 받으면 좋겠지만 또 모든 환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식을 받게 되면은 그 이식받은 콩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라는 그런 약제를 계속 쭉 복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환자분이 암이 있거나 혹은 폐결핵
감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환자의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 암이라든지 폐결핵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막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식을 권유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환자분이 뭐 정신질환 같은 게 있어서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없다거나 혹은 약물 중독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식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좀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제 이식 받고 결국 저희가 오래 살기 위함인데 뭐 기대 여명이 너무 짧게 남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식 진행이 좀 어렵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뭐 내 신장을 뭐 이식만 가능하다면 다 주고 싶어도 또 다 그럴 수도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신장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쉽게 생각하면 건강한 분들이 자기 본인의 의사로 신장을 공유하고 싶다, 신장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주시려는 분이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혹은 당뇨가 있으면 어렵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콩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약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주시는 분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주시는 분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혈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주시는 분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주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신장 이식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신장이 두 개인데 하나를 떼주고 나서도 과연 예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공여자의 건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환자분, 공유자분 오시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콩팥을 한 개 떼주고 나머지 하나의 콩팥으로 평생 잘 살 수 있느냐. 맞아요. 되게 궁금해요. 중요한 거란 건데. 그렇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도 다행히 뭐 좀 되게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 뭐 장기간 연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신장 이식을 공여자분들 한 콩팥을 하나 떼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한 40년 정도 평균 40년 정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랑 일반인 분들 비교해 가지고 이분들이 기대 예명도 수명도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콩팥 한 개니까는 말기 신부전 투석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투석을 하게 될 그런 확률도 더 높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수혈만 해도 당장 혈액이 다르면 못 하잖아요. 신장 이식도 그렇지 않아요? 혈액이 A형이고 B형이고 이렇게 다르면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신장 이식이 투석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걸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뭐 그런 뭐 상태이고요. 하지만은 이식이란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여자 주시는 분이 부족해가지고 이식이 진행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 혈액형 부적합 이식 같은 경우에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자들이 자꾸 연구해서 최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머나, 우와. 그리고 꽤나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이식이 한 20% 정도가 이미 ABO, 그러니까 혈액형 불일치 이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생체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혈액형 불일치 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된 그런 이식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항상 또 걱정하는 게 그러면 이게 혈액형이 다른 이식을 했으면은 성적이 더 나쁜 거 아니야? 일치보다 그런 게 항상 걱정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혈액형 불일치 이식이랑 일치 이식이랑 비교했을 때 이식 후의 성적도 큰 차이 없다고 돼 있어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아마 보편적인 방법이 이제 뇌사자분들의 신장을 이식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 뇌사자들의 신장 이식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체 이식을 받으면 되게 좋겠지만은 그 생체 이식 공여자가 없으면 결국 이제 뇌사자 신장 이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뇌사자 신장 이식은 말 그대로 뇌사, 그러니까 환자분이 사고라든지 그런 뇌질환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환자분이 그 신장 그분이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분이 그 전에 뇌사에 의사가 있으셨거나 하는 혹은 그 뇌사자의 가족분들이 그 공유의 의사가 있으시면 이루어지는 게 뇌사자 신장 이식입니다. 이런 뇌사자 신장 이식 받으려고 하면 결국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이게 어떤 한 단체라든지 어떤 한 개인에서 그런 뇌사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고 코너스라고 부르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우리나라 모든 이식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뇌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만성 콩팥병이 있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데 내가 이제 그 생체 이식을 해줄 공여자가 없으면은 그냥 좀 빨리 조금 이제 뇌사자 신장 이식을 좀 기다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뇌사자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석을 시작해야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혈액 투석을 시작하든 복막 투석을 시작하든 간에 이렇게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은 뇌사자 신장 이식을 꼭 등록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신장 이식을 원하는 환자들은 많지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공여자 숫자는 모자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누구나 빨리 받고 싶을 텐데 이식을 받는 순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식을 받는 절차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너스라고 국가단체에서 그 과정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당연히 굉장히 공정하고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그 이식 신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뇌사자 신장 이식을 배분하는데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각각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가 높은 분한테 제가 우선권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HLA라고 해서 뭐 조직 적합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뇌사자 신장 이식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기 등록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지 혹은 이분이 제2식,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 이식은 점수를 더 주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자라든지 환자의 가족이 예전에 기증을 했으면 그것도 점수를 쳐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좀 중요한 게 이제 뇌사자 신장 이식 대기 기간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점이 2점에서 4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뇌사자 신장 이식 대기 기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점씩 매겨서 계속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투석을 시작하면은 최대한 빨리 뇌사자 신장 이식 등록하라는 게 이런 점수를 받아가지고 빨리 좀 뇌사 이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좀 등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뇌사자 신장 이식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오래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 코너스 2019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은 평균 대기 기간이 한 6년에서 7년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말기 신부전 환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뇌사 기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뇌사 그 대기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건데 사실 이제 해외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뇌사 기증 문화가 조금 덜 정착이 돼 있어서 그런 뇌사 기증이 훨씬 더 덜 이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뇌사 기증에 대한 그런 문화가 빨리 좀 정착됐으면 그런 바람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혈액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조금 대기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혈액형 같은 경우에 수혈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O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O형한테만 이식을 받을 수가 있고 AB형은 혈액형 관계없이 모든 혈액형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형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조금 더 길고 AB형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대기 기간이 조금 더 짧고 그런 좀 개인차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식은 주로 우리가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부모, 형제, 자녀. 이분들 중에 누구의 콩팥을 받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을까요? 네. 그거 설명드리려면 네. 약간 뭐 MHC랑 HLA랑 예? 이런 어려운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개념은 아닌데 이게 아무튼 MHC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는 이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주조직 적합성 항원이라 해서 MHC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MHC와 관련된 유전자를 HLA, 뭐 Human Leukocyte Antigen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HLA가 이제 적합하지 않으면 이식하고 난 다음에 거부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HLA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런 뭐 혈연 관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일란성 쌍둥이 다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HLA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근데 만약에 타인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물론 운이 조금 맞겠지만은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HLA가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많은데요. 부모 자식 간에는 한 50% 정도가 일치를 하고 형제 자매 간에는 25%는 완전히 일치, 그리고 50%는 절반의 일치, 그리고 25%는 불완전히 일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뭐 HLA가 조금 더 적합한 분한테 이식을 받으면 거부 반응이 조금 더 적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부부간의 혈액형이 같으면 이식 가능합니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 부부간의 이식이 뭐 혈액형이 같든 안 같든 이식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부부는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은
유전자적으로 완전 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가족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거부 반응이 생길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영혼, 뭐 네, 네. 야, 영혼은 하나인데 그럴 수가 맞습니다. 있군요. 문제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부인한테 주는 거랑 부인이 남편한테 주는 건 조금 다른 경우인데 네. 남편이 부인한테 줄 때가 조금 더 경과가 안 좋다고 돼 있는데 네? 네. 왜요? 어. 여기서 또 약간 감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감작이란 게 뭐냐면 이제 내 몸이 있는데 이렇게 내 몸에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왔으면은 이게 내게 아니고 조직 적합성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고 네. 이물질이니까 여기들 인식을 하고 우리가 공격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감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작이 생겨가지고 타인에 대한 그런 항체가 생기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거부 반응이 잘 생기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유전자에 노출이 됩니다. 아. 네. 그 남편의 유전자에 노출이 되니까는 거기에 대한 상처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감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식 그 후의 결과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혈액형이 달라도 조직 적합도가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네. 부분은 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식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 네. 그 실제 이식 과정이 되게 좀 궁금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긴 됐고 네. 그래서 이식 과정 크게 이제 받는 사람인 수혜자 그리고 주는 사람인 공여자 이렇게 나뉘는데 저희가 이제 각 병원마다 프로토콜이 다 좀 다르지만은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한 고위험 이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 이틀에서 3일 전에 입원해서 그때부터 이제 면역 억제제 미리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식 수술하기 바로 전날에 교차 검사라는 걸 해서 아무튼 그 교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이식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식 당일날 수술이 들어가면 수술은 보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수술을 마치면은 중환자실로 나옵니다. 예, 중환자실 나와서 중환자실에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집중적인 그런 수술 후 관리를 받게 되시고 그 3일이 지나면은 일반 병실로 가진 않으시고 네. 그때는 면역 억제를 되게 다량 복용하시기 때문에 이식 병실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식 병실에서 좀 쭉 관리를 받으시다가 별다른 합병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공여자의 수술 그리고 퇴원하는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나의 신장을 주는 건데 일상생활로 복귀가 언제쯤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공여자는 일반 그 수혜자랑 조금 다르긴 다른데 공여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받기 한 이틀 전에 일반 병실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 당일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술 경우에는 보통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수술이 끝나면은 당연히 이 환자는 면역 억제제 복용하는 게 아니니까는 일반 병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나오고 난 다음에 별다른 합병증이 없으면은 5일에서 7일 정도 뒤에는 이렇게 저희가 퇴원이 가능하고 아까 물어보셨던 뭐 일상생활의 복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분들은 사실 한 달 정도면 충분하게 되어 있고 그 수혜자분들 이식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면역 억제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뭐 직장도 가실 수 있고 뭐 바깥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환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식 수술을 할 때 환자의 기본 콩팥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제거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둬도 괜찮으면 그대로 두시나요? 네, 보통 이게 두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그냥 그걸 다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식 콩팥은 보통 오른쪽 배 아래쪽에 심게 됩니다. 심게 되는데 이게 뭐 보통은 이제 저희가 만성 신장병, 말기 신장병이랑 생기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면 허리도 좀 구부정해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콩팥도 쪼그라들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좀 다른 병이 있는 게 있다는 게 뭐 다낭성 신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콩팥에 물혹이 막 생기는 병인데 이거는 병이 진행하면은 콩팥에 물혹이 점점 커지면서 콩팥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은 결국 우리가 오른쪽 배 밑에 여기 이식받은 콩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까지 이제 다낭성 신증이 자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식 콩팥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던 이 다낭성 신증의 콩팥을 제거하거나 혹은 색전 수리를 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면 좀 쪼그라들거든요. 그런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식 콩팥을 놔두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식 받는 분들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네. 2차 이식, 3차 이식, 4차 이식 계속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른쪽 보통 이제 우하복부에 첫 번째 콩팥을 이식 받고 이 신장이 나빠져 두 번째 이식을 받는다. 그러면은 왼쪽 밑에 받습니다. 반대편에다 어머나. 받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받는 분 계시거든요. 3차 이식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떼고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공간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4개 있는 상태에서 한 개 더 붙일 어머나, 수도 어머나. 있고, 뭐 이제 환자분 따라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몸속에 5개의 콩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우와. 이 이식 수술을 고려하는 분들은 수혈을 되도록 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감작이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타인의 피를 수혈받게 되면은 이제 타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HLA라는 거에 대한 그런 항원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항체가 생기고 감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이식을 준비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수혈을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환자분들이 갑자기 급성으로 피가 철철 난다든지 아니면 빈혈이 너무 심해서 막 숨이 차고 어지럽고 도저히 생활 못한다, 그런 경우는 수혈이 필요하신데, 그런 경우에는 백혈구를 제거한 그런 수혈을 하게 되면은 감작을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럴 땐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후에는 환자나 공여자 모두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네, 조심할 게 되게 많은데 한 가지만 꼽자고 하면은 면역 억제제를 제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이식 받고 이식 콩팥을 잘 써야 되는데, 이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은 거부 반응이거든요. 네. 근데 이 거부 반응을 막아주는 게 면역 억제제입니다. 근데 이 저희가 거부 반응이 오는데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은 그게 환자분들이 면역 억제제를 제때 안 먹어서 오는 게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체 이식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한테 콩팥 하나 받는 거고, 여사자 이식 같은 경우는 6, 7년 기다려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공유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초기엔 다들 열심히 드는데 나중에 잘 좀 띄엄띄엄 드시는 가능성이 생기시더라고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면역 억제제면 면역을 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다른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서 다른 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감염에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니까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평상시에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달라붙지 않는데 그런 기회 감염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런 기회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악성 종양인데,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이렇게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관리가,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감염이라든지 악성 종양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당뇨 위험도 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크게 3가지 면역 억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 칼시뉴린 이니비터, 스테로이드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 2가지 약제는 전부 다 조금 당뇨를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그 약을 먹게 되면 당뇨가 더 조절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혈당이 뭐 500, 600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당뇨가 전혀 없던 분들도 이식 후에 그런 면역 억제제를 먹고 난 다음에 새롭게 당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면역 억제 좀 줄이면은 당뇨가 잡힐 거니까 우리 면역 억제 좀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는 당뇨약을 추가하거나 이제 인슐린을 써서 그 당뇨를 잡아야지 면역 억제제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당뇨를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외형적으로 이런저런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걸 먹게 되면 살도 많이 찌시고 얼굴도 달덩 둥글둥글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식하고 초기에 3에서 한 6개월 정도에는 고용량으로 면역 억제를 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면역 억제를 줄이면은 그런 외형적인 변화 조금씩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조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불어난 체중 때문이라도 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이식 받은 환자분들은
저희가 심장 걱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먼저 좀 권해드리게 되고 유산소 운동 다 하시면 됩니다. 뭐 조깅이라든지 뭐 수영 이런 것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자전거 타는 거 이런 네. 것도 다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 할 때 한 10가지 정도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한 번에 10개씩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저희가 제한을 두진 않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식받은 콩팥이 오른쪽 배 하부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피부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주위 충격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태권도라든지 요즘 잘 하진 않지만 씨름이라든지 여튼 뭐 축구든지 네. 여기 조금 데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신대체요법 중에 하나인 신장 이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일주일에 3번 이상 병원을 찾아야 하고 투석에 관련된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교수님, 신장 이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신장 이식은 투석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신장 이식을 꼭 네.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인데 신장 이식을 받고 나면 초기에는 다들 관리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이게 좀 잊으시거든요. 그래서 생체 이식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받은 거고 뇌사제 이식은 그분의 그런 기증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콩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이식 받으신 콩팥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누군가의 소중한 장기를 정말 어렵게 이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좀 꾸준히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힘들고 또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 과정도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시면 분명 더 나은 삶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그래요. 두 분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는 것 아이, 같아요. 힘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의 신장내과 전문의 백진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